지금 간과 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지금 제가 말을 좀 드리려다가 이제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기의 흐름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몸에 기가 보이질 않는데, 각 장부의 기가 흐름이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전체 기가, 양기가 밑으로 내려가고 음기가 위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수승화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을 알 수는 있죠. 뭐 손발이 차갑다든지 뭐 체했다든지 뭔가 좀 불편하다면은 또 뭐 머리가 좀 뜨겁다든지 그런 불편 증상이 있을 때 전체 기혈의 흐름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알 수는 있는데 그 기혈의 흐름의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어떤 장부가 문제가 돼서 막힌 것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할 때 전체 기의 흐름을 알아야 그런 진단에 좀 도움이 됩니다. 기는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기는 눈에 보이질 않는데, 저 사람이 뭐 간기가 막혔다, 또는 폐기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을, 알려면은, 물질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물질의 흐름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 물이 몸 안에 있는 물질의 흐름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혈액이 있겠고요. 모든 이 액자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대부분 물질이죠. 뭐 혈액이나 뭐 그 뱃속에는 음식물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혈관 안에 있지 않지만 뭐 임파관도 있을 거고요. 임파관에 흐르는 물질도 있을 거고. 그리고 크게 물질로 따지면 각 장부도 물질로 들어갑니다. 어떤 메스,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 장부는 흐르는 것은 아니지만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처지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죠. 위하수 또는 뭐 자궁하수, 대장이 또 밑으로 빠졌다든지 항문이 밑으로 빠졌다든지 이런 주로 이제 아래쪽으로 처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현대학적으로는 이제 장부가 밑으로 처지는 것을 그냥 단순히 해부학적인 어떤 문제로만 보죠. 위화수가 있다면 그게 음식물을 빠른 시간 내에 폭식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위화수가 온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자궁하수가 있는 사람들도 그냥 어떤 자궁을 잡고 있는 어떤 주변 조직이 좀 느슨해져서 그러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느슨함이 왜 오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동양의학에서는 이 장부에 좀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조차도 이 기의 흐름으로 그리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간다면, 정상보다 밑으로 내려간다면 위로 당겨지는 기운이 약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위로 올려주는 성격의 기가 약해졌을 경우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성격의 기는 어떤 장부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장부의 기의 흐름을 알아야 그 밑으로 내려가는 장부를 치료할 수가 있잖아요. 가끔 치료하다 보면 전혀 그 사람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증상을 그냥 무극보양 뜸을 떴는데 전혀 예기치 못한 증상까지 좋아지는 것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자궁하수가 잘 됐는데 또는 타랑이 잘 됐었는데 그런 것이 뜸뜨고 난 뒤로 없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극보양 뜸을 떠서 뭐가 좋아졌길래 이런 물질들이 장부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좋아졌을까? 어떤 기운이 좋아진 것 같아요? 뭘까요? 간신비폐신 중에 하나 있습니다. 자, 간기가 좋아졌다. 심기가 좋아졌다. 손 들어보세요. 비기가 좋아졌다. 손 들어보세요. 폐기가 좋아졌다. 신기가 좋아졌다. 뭐, 예, 아무거나도 상관없다. 너는 얘기하려면 얘기해라. 뭐, 나는 가만히 있을란다. 뭐 이런 거니까. 손 드신 분들 몇 분 안 계신데. 그러면 올라가려고 하는 성격의 기가 약해졌을 때 밑으로 내려가겠죠, 뭔가가. 그럼 처중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성격이 뭔지. 예?
예,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예, 뭐 예,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방향을 모르시잖아요, 지금 전혀. 예. 그래서 이 물질의 이동을 잘 알고 있으면 기의 흐름도 잘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생리적인 물질의 이동, 정상적인 상태에서 물질의 이동을 잘 알고 있어야 정상적인 상태의 그 각 장부의 기의 흐름도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제 나름대로 그 해석을 한 거예요. 왜? 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물질의 흐름을 추동하는 거거든요. 혈액의 흐름, 어떤 물질의 이동, 기가 먼저 가야 그 물질이 거기에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이르는 물질들을 흐름을 이해를 하면 기의 흐름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음식물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잘 보이잖아요, 음식물. 입으로 이렇게 딱 먹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정상입니까? 예, 쭉 내려가야죠. 예. 예. 이렇게 입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위까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위의 기운은 하강을 하는 거잖아요. 저 하강이 정상이잖아요. 요 입도 위로 포함을 시켜 생각을 하십시오. 다 장부의 배속으로 해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 비위. 이제 위나 비나 표리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기의 방향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쪽 전체가 이제 위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안에 있는 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줘야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비기는 어떤 걸까요? 비기. 예, 비기는 승청을 주관을 하죠. 비기는 올라가야 됩니다. 비기가 올라가고 위기가 내려가야 이게 소화가 돼요. 비기는 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비의 기운이 왜 올라갈까요? 예, 예, 비주 운하입니다. 예. 어떤 걸 보고 운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가 이 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장부가 떨어지는 것이요, 이게 비기와 관련이 많아요. 올라가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이게 약해졌을 경우에 하수가 된다고 그래요. 비기의 승청이 약할 때 위하수도가 올 수도 있고 자궁하수도 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비기를 맥으로 진단을 할 때 이제 중기하암이라고 해요. 중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기가 하암됐을 때 장부를 잡아놓는 기운이 약해지니까 밑으로 내려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비는 운하를 주관하는데 비주 운화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운화라는 게 뭘까? 뭐 한 번 좀 아는 사람도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평상시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운화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 수 있습니까? 운화를 가지고? 혹시 한번 잘하시는 분? 예. 그러니까 예, 평상시 안 쓰는 단어잖아요. 보통 일상적으로는 그 한문 뜻 자체를 보면 이제 그렇지만은 그만큼 그래서 감이 잘 오질 않아요. 도대체 어떤 현상을 보고 비가 운화를 한다라고 말을 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간주 소설이잖아요. 간은 소설이에요. 딸랑 이거 한 줄 나와요. 보면은 이 소설을 주관하는데 도대체 이 소설이 뭘까? 뭐 문학의 소설도 아니고 뭐 예, 소통시키고 발전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뭘 소통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모양을 보고 어떤 기능을 보고 이런 단어를 표현을 했던 것인지 굉장히 참 비주나 간주 소설 굉장히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장상을 공부할 때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인데, 이 운하나 소설이라는 단어 자체에 어떤 기의 움직임의 성격들이 좀 들어있기는 합니다. 제가 비를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판크레아스와 스프린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판크레아스가 주로 이제 비를 할 때 이게 췌장이지만 췌라는 단어를 써야 정상이고 이게 이제 비장이잖아요. 한국말로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비주 운화는 판크레아스가 주관을 하는 거거든요. 이 스플린이 주관하는 것은 비통혈이라고 해야죠. 비통혈의 또 다른 어떤 생리적인 기능입니다. 이것은 이제 비장의 스플린에 해당되고 비주 운화가 이 판크레아스에 해당이 되는데, 현대의학적으로 봐서 이 췌장이 하는 어떤 일을 보면 이 운화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크게 이 췌장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엑소크라인 펑션하고 소화를 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엑소크라인 펑션과 엔도크라인,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죠. 요 두 가지가 요 비우주 운화 안에 이제 들어있는 기능입니다. 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췌장이 이렇게 있으면 췌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물질을 분비를 하죠. 그러면 요게 그 장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있는 물질들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장간에 이제 그 혈관들이 있는데 이 혈관을 통해 가지고 간으로 갑니다. 그 간 문맥이라고 하는 그 포탈베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영양 물질들은 요 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위치상으로 보면 올라가잖아요. 이게 흡수해서 이 소화액이 분비돼서 소화시키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간으로 간 것이 심장으로 가죠. 심장으로 간 것이 폐로 가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가고 전체 몸으로 퍼지는 형태예요. 이게 이제 운화에 어떤 올라가는 어떤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물질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비의 작용에 의해서 판크레아스의 작용에 의해서 물질이 올라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엔도크라인 펑션은 대표적인 계획에서 분비되는 것이 이제 인슐린이라고 그랬죠. 인슐린이 없다면 우리 몸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그 글루코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포가 이렇게 쓰면은 글루코스가 이쪽 안으로 들어가야 이게 에너지원으로 이제 사용이 될 텐데 이것을 넣어주는데 요게 작용을 합니다. 인슐린이 가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이제 바인딩을 해줘야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인슐린이 합니다. 이게 없어서 이게 못 들어가면 요 글루코스가 돌아다니겠죠.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돌아다니면서 혈관 안에 남아있다가 이게 신장으로 가서 걸러져가지고 소변이 달게 되잖아요. 요에 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포는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운하의 어떤 느낌은 이렇게 올라가서 전체에 퍼뜨려주는 느낌이에요. 그쵸? 예? 이 엑소크라인 펑션과 엔도크라인 펑션이 그런 합작을 해가지고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부터 이게 장에서 흡수되는 때부터 해가지고 세포 안에 들어가서 에너지화 될 때까지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운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물질 흐름의 느낌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올라가서 이렇게 퍼지는 느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비의 기운은 승천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올라가는 기운을 주관을 하는. 그 위의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는 걸 주관하죠. 이게 잘 내려가야 비기가 또 승천을 잘할 거 아닙니까? 이게 잘 안 내려가면 비기의 승천도 없겠죠. 흡수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 위기가 내려가고 비기가 올라가는 것은 맞물려 있어요.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게 같이 돌아가줘야 이 기의 방향에 같이 돌아가줘야 됩니다. 근데 비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제 또 비주 사말이라고 그러는데 단순히 어떤 기의 흐름만 갖고 따지면 퍼뜨려줘야 되는데 퍼뜨려주질 않아요. 퍼뜨려줄 때 어디를 가장 끝으로 갑니까? 손발이잖아요. 손쪽 발이 끝쪽에 있지 않습니까? 비기의 승천이 잘 되지 않을 때 이 손발 끝으로 잘 가지를 않아요. 기운이. 그럼 비기가 안 좋을 때 손발이 차겠습니까? 따뜻하겠습니까? 차죠. 손발이 찬 사람 소화 잘 됩니까? 안 되죠. 손발이 찬 사람 치고 먹는 거 잘 먹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입맛도 별로 없고
비기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손발이 차은 분들도 비위도 약하죠. 예, 이게 잘 못 먹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비주 사말이라는 말이 나와요. 비는 사말이라는 말이 이게 사지 말단이라는 뜻이죠. 예. 비주 사말. 비가 사지 말단을 주관한다. 손발이 차가운 사람 치고 살찐 사람도 별로 없고요. 예. 그리고 늘 이 속 쪽이 좀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이제 비기의 운화가, 운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 하강도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잘 퍼트려지질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의 방향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위기가 내려가고 비기가 올라가는 거.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간이 들어있어요. 간기는 지금 어떤 걸까? 간은 소설된다고 그러는데, 소통시키는 것은 뭘 소통시키고, 설은 뭘 발설시킨다는 얘기일까? 이 간은 여기서 빌리루빈이라고 이제 담즙을 분비를 하죠. 담즙이 담관을 통해 내려와가지고, 요 12지장 쪽으로 가서, 요 뒤쪽으로 돌아가지고, 이 여기 췌관에서 분비되는 물질과 함께 이쪽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빌리루빈이, 여기 담즙이 있어야만이, 담즙이 있어야, 리파제가 활성화돼요. 리파제라는 것은 기름기 있는 물질들, 페트엑시드 같은, 이런 것들을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내려오면은 고기 잘 못 먹습니다. 예. 고기 못 먹는 사람 있죠. 고기 먹으면 굉장히 부대끼고 이런 분들 있거든요. 이런 기능이 상당히 약한 분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담에서 하는 일, 간이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거죠. 간이 소설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약하신 분들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내려가요. 뚫어주는 겁니다, 이게. 내려가서 소통시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요 장부 안에서 이렇게 흡수된 물질들이 올라가잖아요. 간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간기는 또 올라가는 성격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로. 요 안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많이 만들고 저장하고, 또 필요할 때 이것을 내보내가지고 쓰게 만들고 하는 거죠. 저장했다가 다시 쓰고, 그리고 이 위 올라가서 하는 일이 전체적으로 또 퍼지잖아요. 그렇죠. 간은 이쪽 위로 올려 보내가지고 전체 몸으로 또 퍼지게 만듭니다. 이 느낌도 이제 발설시키는 거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운화하고 소설하고 이것은 같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기의 간주 소설과 비주 운화 그리고 위기가 하강되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간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폐기는 어떻습니까? 폐기는 위에서 내려주잖아요. 우리가 이제 동양학적으로 보면 좌간 우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좌측에서 간의 기운이 올라가고 폐의 기운이 이렇게 내려오는. 간기가 올라갈 때 폐기가 또 잘 내려오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폐의 기운이 약하면 간의 기운도 잘 안 올라가고 간의 기운이 잘 안 올라가면 폐의 기운도 잘 안 내려가고 하는. 폐의 기운이 잘 안 내려간다 그러면 호흡하기 좀 불편한 거죠. 그러면 위에 이제 기침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기들이 맞물려서 돌아가요. 심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심장의 기운은 심주 혈맥이라고 그러는데 전체 맥으로 다 퍼지잖아요. 근데 심장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약간 좀 내려가는 느낌을 주곤 하죠. 폐기와 함께 폐의 기운도 내려가잖아요. 심장의 기운도 좀 내려가는 느낌을 갖습니다. 역으로 이게 올라간다. 얼굴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상태가? 편하지가 않잖아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이렇게 심장의 기운이 위로 올라갈 때 머리에서 열나는 느낌도 있고 막 화나기도 하고 이런 좀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심의 기운도 폐의 기운과 함께 좀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붉어졌을 경우 자주 붉어지는 분들은 심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예. 또 심의 기운과 간의 기운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올라가 가지고 같이 여기서 간을 통해서 올라간 피가 심장을 통해서 또 퍼지는 거잖아요. 같이 끌고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간의 기운이 먼저 치고 올라가면 심장 기운을 끌고 올라가죠.
끝까지 얼굴까지 올라가는 것은 심의 기운이죠. 근데 그 시작은 간이 한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기의 흐름으로 보면. 그래서 간의 열기, 간의 양기가 올라가면서 심장의 화기를 끌고 올라가서 얼굴을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머리 쪽에 이제 많은 기가 쏠리게 되면 혈도 많이 가고 약한 부분이 터질 수도 있고요. 머리에 있는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중풍이 되는 거죠. 뇌 경색이나 이제 뇌 터지는 문제나, 예. 그래서 간풍내동이나 간화상염, 간의 화기가 올라가고 심의 화기, 심화상염이 됐을 경우에 이제 풍이 발생하는 그런. 그래서 이 간의 화기와 심의 화기는 내려줘야 되잖아요. 잘 가라앉혀줘야.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기를 가라앉히려면, 예? 잘 참으셔야죠. 화 내지 말으셔야지. 예. 예. 화내면은요, 성격이 나쁘면은 그 무슨 짓을 해도 안 됩니다. 예. 스트레스 많이 받고 화가 막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운 조절 못 해요. 심기에, 이게 간의 기운, 화의 기운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다른 기운이 제대로 돌겠습니까? 다 맞물려 돌고 있는 건데. 하나가 비정상이 되면 전체적인 수수관이 깨지는 거잖아요. 흐름이. 간의 기운과 화의 기운을 가장 잘 올리는 게 뭐냐면 화내는 거예요. 성질내고. 예. 그 가장 나쁜 성격이요. 화내는 성격이죠. 그래서. 몸에 가장 나쁜 거. 그리고 걱정 많이 할 때, 뭔가 안정이 안 될 때도 이게 가라앉질 않습니다. 느낌이. 그렇잖아요. 떠 있잖아요. 얼굴이 상렬이 되고 뭔가 안절부절 못하고 화날 때 다리가 따뜻해집니까? 그럴 때? 얼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또 전체 기의 흐름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기의 흐름을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요. 마음의 평안이죠. 평정. 그렇게 보면 이 간의 기운이 참 중요합니다. 노하지 않는 거. 간의 기운이 끌고 올라가거든요. 심의 기운을. 간이 안정이 될 때 다른 것도 좀 안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의 열을 꺼트리는 것, 모든 병의 근원에 어떤 분은 간에 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일시침하는 김광호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열을 꺼트리는 침법을 아주 많이 쓰죠. 뭐 척택과 음곡 쪽에 이제 침을 많이 놓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간열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체 기의 흐트러짐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핵심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기운이. 비의 운화나 위기의 하강이나 그리고 폐기의 하강이나 심기나 이런 것들이 퍼트려지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중심에 이 간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기의 흐름으로 보면. 그리고 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잘 쉬는 거, 또 화 안 내는 거, 이런 거죠. 평안한 거. 예. 그래서 모든 병을 치료하는데 반드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안이 없이 병이 치료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저절로 돌아갑니다, 이게. 예. 치료를 안 해도.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건강해지거든요. 내가 건강하지 않고 힘들 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염려가 많고 화를 많이 내고 누구에 대해 불만이 있고 비판하고. 평생 감사라는 책 보셨나요, 혹시? 정광 목사님 쓰신 건가요? 평생 감사해 보면 그 사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예? 뭐 항상 불평하라 그랬나요? 또 뭐라고 했죠? 쉬지 말고 또 뭐라고 했나요? 시기하라, 뭐. 항상 불평하라, 뭐 시기하라, 질투하라. 이게 이제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망가집니다. 그러면 보면 다. 내가 불편하면요, 다른 사람도 불편해지고. 그래서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이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하면은 병 들 수밖에 없잖아요. 기의 흐름이 깨지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적인 상태. 그 마음의 상태는 영혼의 상태가 또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할 때 죄를 사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죄가 있으면은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항상 감기가 울결돼 있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못 내려가고 자꾸 올라가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깨지겠죠. 근데 그것을 딱 사했을 때 다 풀리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굉장히 잘못했는데 말도 못하고 그 사람 보기만 하면 멀찌감치 보고 도망가고 눈 안 무져치려고 이렇게 눈 내리깔고 있고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고 화해하고 한번 얼싸안고 울고 나면 썩 후련하잖아요. 뻥 뚫리지 않습니까? 예, 관계가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돕니다, 이게. 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예. 예. 맞는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가 있는데, 신기는 신주납기라는 말이 있죠. 기를 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를 받아들인다. 이것을 이제 저는 예전에 제가 뜸사랑 교수로 이제 처음 강의를 할 때 이 신주납기 가지고 1시간 강의를 했어요. 신주납기. 신주납기가 도대체 뭔가? 기를 납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냥 이 말 그대로 얘기하면 기를 받아들인다. 도대체 기를 받아들인다는 게 뭔 말이지? 이게 폐 주기하고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폐 주기, 폐가 기를 주관해서 상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뜨려주는 밑으로 잘 숙강시키는 어떤 기운이 있는데 폐가 기를 주관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이 납기를 해줘야 돼요. 신이 기를 납해주지 않으면 폐가 기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폐가 기를 어떻게 주관합니까? 호흡으로 하거든요. 숨을 들이마시는 거죠. 바깥에 있는 것을 마신단 말이죠. 이 폐가 호흡을 할 수 있으려면은 신이 납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변 보는 게 납기인가요? 단순히? 소변 보면은 호흡하기 좋습니까? 예, 방광이 좀 비워지니까 좀 좋을 수도 있겠네요. 복압이 좀 떨어지니까. 근데 여기서 기를 납한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이 폐하고 관련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폐하, pH. 우리 몸의 pH는요, 아주 예민합니다. 이것이 조금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나 정보 전달이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체온이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숨을 좀 덜 쉬고 못 쉬고에 따라서 이 폐하는 아주 큰 변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우리 몸의 폐하를 조절하는 것이 신장과 폐입니다. 신장에서는 엑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산도를 소변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보내요. 전해질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소변이 그냥 괜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소변에 물밖에 없는 것 같죠? 물 많이 마셨으니까 그냥 내보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 물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그 큰 의미의 전해질들이 들어있어요. 그 전해질들이 제대로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 상태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못할 때 투석을 해주죠. 신부전이 있는 사람들은 신장에 그런 안에 있는 어떤 세포들이 그 제대로 못 걸러줘가지고 이걸 조절을 못해가지고 그러면 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납기를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폐에 기를 주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기가 다 떨어지죠. 얼도 새카매지고 힘도 없어지고 모든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이것은 소변이 밑으로 내려가요. 소변을 통해서 내려보내거든요. 소변을 잘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보내면 이 소변 안에 내보내야 될 물질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것을 조절을 할 수 있게. 이것을 내보냅니다. 엑스피케이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내보내면서 그러면 호흡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이 이것을 못 내보낸다. 그러면 폐가 이것을 내보내줘야 됩니다. 폐가 이것을 내보내려면요. 호흡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돼요. 안에 있는 걸 내보내야 돼요. 밖으로. 호흡을 통해서. 이것을 내보내줘야 되거든요.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하면서 이것을 많이 이제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건 호흡을 통해서 몸의 산도를 조절하는, 이것은 소변을 통해서 몸의 산도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소변이 잘 나가지 않으면요. 폐는 원래 기능이 산소를 받아들이는 기능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산소를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들여 마셔야 되잖아요. 깊이 들여 마셔야 이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신준합기가 제대로 안 돼서 폐하가 조절이 안 되면요. 들여 마시기는 짧게 하고 많이 내쉬어야 돼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보내야 되니까.
그만큼 산소가 들어올 시간이 적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신이 납기를 해서 같이 호흡하는 거죠. 이 호흡, 산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래서 신의 기운은 내려보내줍니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신의 기운과 함께 대장의 기운도 같이 내려가요. 소변을 잘 봐야 대변도 잘 보죠. 예. 소변을 잘 못 보면 대변 잘 볼 것 같습니까? 혹시 경험이 있나요? 저는 경험이 있는데. 예, 제가 호주에서 결석이 있었잖아요. 결석이 있으면 소변 잘 안 나와요. 막혀가지고. 소변 무지하게 보고 싶은데 되게 마려워요, 소변은. 근데 안 나와요. 근데 꼭 그 소변 마려울 때 응아도 마려워요, 같이. 근데 응아도 안 나와요. 제가 괴롭다, 무지하게 괴롭더라고요, 그게. 양쪽 다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딱 뚫려서 소변이 잘 나오니까 대변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걸. 와, 대변 보기 힘들구나. 신의 납기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장의 기운도 제대로 내려갈 수 없구나. 그러면 대장에 있는 것이 안 내려가면 위에 있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기가 하강이 되겠어요? 대장이 꽉 차 있는데 위에서 내려보내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비기가 승천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런 흐름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큰 사이클로 돼가지고 어느 하나가 딱 막히면은 전체적으로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막혔는지를 알아야 그걸 치료를 하잖아요. 예, 그게 간에서 막혔나, 심의 기운인가, 비의 기운인가, 폐의 기운인가, 신의 기운인가, 뭐 위기인가, 대장인가, 그 막힌 곳을 공략을 해줘야 전체적으로 잘 도는 거잖아요. 그게 치료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항상 볼 때, 간기가 뭐 허하다, 실하다, 이 차이 우리는 크게 모르잖아요. 위기가 허하고 위기가 실하고, 물론 있어요. 있지만은, 그 허실을 따지기 전에 한번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흐름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서, 어디에서 그게 막혔는지, 그 장부를 알아맞혀서 이제 그 장부를 치료하는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치료의 어떤 연결된 라인이거든요, 이게. 예.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합니다. 물질의 변화는 우리가 몰라도 대강의 흐름을 가지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변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게 단순히 대장의 기가 하강하는 그것이 막힌 건지, 아까 제가 그랬죠. 신기가 밑으로 내려가지면 대변도 안 내려가잖아요. 두드러기의 증상이 대변이 안 나오는 걸로 나왔을 때 제일 많이 느끼는 불편은 변비예요. 근데 그 변비의 원인이 단순히 대장의 원인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 대장 원인은 아니겠죠. 단순 대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변비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 기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간에 문제 있을 때도 변비 있을 수 있고요. 비기에 승층이 안 될 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위기 하강이 안 될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치료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대장만 잔뜩 치료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드러나는 것은 위기에 하강이 안 되는 걸로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음식물이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니까. 그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꼭 차서 머물러 있는 느낌이 드는 거. 그럼 소화가 안 되는 것이 단순히 위기의 하강이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비기가 승천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간기가 수설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심기나 폐기가 밑으로 잘 안 내려와서 그럴 수도 있고, 신기가 막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소화가 안 된다는 거, 하나의 증상을 가지고 어떤 장부가 이상했는지 진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드러나고 있는 어떤 증상, 그 증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장부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얘기죠. 숨을 잘 못 쉰다. 단순히 폐의 문제겠습니까? 아니죠. 신기에, 일단 1차적으로 신이 납기를 못해서 수급을 잘 못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간기가 또 상승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고, 예. 또, 비기가 승층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고, 이게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으로 한 가지 증상에 다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장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장부를 같이 치료해 준다는 의미가 상당히 큰 거예요. 예. 그래서 무국보양뜸이라는 게 참 보면은 원리적으로 보면 좀 기가 막히게 한 거잖아요. 어느 하나를 딱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또 너무 과하지 않게
딱 맞게 이렇게 자리를 정해가지고 했어요. 위치상으로 보면 이 자리가 일단은 우리가 했던 장부의 어떤 생리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뜸을 뜨는 그런 위치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곳으로 기가 몰려 그쪽으로 끄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뜸을 뜬다. 아까 한 분이 100회 뜸을 떠줬다 그랬는데 여기에다 계속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균형이 안 맞잖아요. 여기를 떴으면은 밑에도 좀 떠줘야 되고요. 왼쪽을 떴으면 오른쪽도 떠주고 배를 떴으면 등을 떠주고 그게 그 음양 오행의 어떤 맞는 거거든요. 제대로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뜨면 그쪽으로 계속 당기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물론 간혹 그게 들을 때도 있죠. 예를 들면 설사가 너무 심하고 뭐 약간 백회 하나만 떠서 이제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치료될 수도 있는 게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치우치게 균형을 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부를 치료하는 의미로도 전체 장부를 치료하는 어떤 이 경혈들이 전체 장부를 치료할 수가 있고 이 위치로도 보면 머리에 있고 다리에 있고 다리에 있으면 팔에 있잖아요. 곡지가 있고 그리고 뭐 중환과 뒤쪽에 이제 뭐 폐유 같은 게 맞서요. 그리고 요 아랫배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고항하고 또 맞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을 떠서 또 앞에를 뜨고 이렇게 좌우 균형, 상하 균형 다 잘 맞아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경락 경혈학적으로도 의미가 상당히 있고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있어요. 이것이 이 무국보양뜸을 뜨는 것이 괜히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특정한 장부에 큰 이상이 없는 한에는 그냥 어떤 뭐 보편적인 좀 심하지 않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 불편함 같은 경우는 이 무국보양뜸만으로도 이 기의 흐름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이 무국보양뜸이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좋은 치료가 되는 거고, 근데 무국보양뜸만 갖고 다 안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 기의 흐름이 쉽게 회복이 안 되고,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어떤 한 기가 계속해서 정체가 됐는데 막 엉켜가지고 이제 꽉 막힌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막게 하는 장부 쪽을 뚫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겁니다. 심장을 치료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비를 치료할 때. 비 안에 이제 위를 치료하는 개념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죠. 중환을 치료하면 요 자리가 요 비주의 운화와 간주 소설, 여기요. 비기의 운화, 간의 소설, 위기의 하강, 이게 거의 한꺼번에 일어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기가 흐름이 있을 때, 정상적으로 흐를 때, 가장 편한 쪽이 이제 속이죠. 기가 제대로 안 흐를 때 가장 불편한 게 또 속이거든요. 그렇죠. 속이 불편해요. 심장이 안 좋을 때, 폐가 안 좋을 때, 신이 안 좋을 때도 다 속이 불편합니다. 소화 잘 안 돼요. 여기서 그게 드러나요, 증상이. 기분 나쁠 때요. 감기가 울결돼서 막 슬프고 막 할 때 속이 안 좋아요. 체하잖아요. 여기가 증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증상은 어떤 장부도 다 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것. 근데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경혈 어디입니까? 중환이거든요. 이 중환이 갖는 의미가 그래서 상당히 큽니다. 몸의 한 중환에도 있고요. 기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막히고 여기서 뚫리면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거든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비나 간이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기의 흐름이 여기서 이제 얽히게 돼 있으니까 이게 잘 소통이 되면 전체적으로 잘 돌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돌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중환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빼고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근데 간혹가다 중환 때문에 이제 상당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오랫동안 문제가 있는 경우죠. 근데 중환을 떠서 안 좋다라기보다는 일단 명현 반응 나타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중환에. 그리고 침을 놓을 때도 중환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환에 침 하나를 놔가지고 기의 좌우 소통, 우아래 소통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능하겠죠. 워낙 여기가 핵심적인 포인트니까. 모든 기의 흐름에 핵심이 있고 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락의 시작하는 포인트가 중환이잖아요. 경락의 유주가 폐경에서 시작하지만 실제 그 시작은 중환에서 시작을 해서 대장을 돌고 올라와가지고
가슴으로 해서 팔로 폐경으로 해서 엄지손가락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거든요. 시작하는 포인트가 중환입니다. 그래서 중환이 갖는 의미가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크죠. 예. 이건 전후, 좌우, 상하로 다 보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중환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침을 놔보면은 조금 깊이 찌를 때 보면은요, 환자가 느끼는 반응이 달라요. 어떤 때는 여기가 찌릿하다고 그러고요. 어떤 때는 이쪽이 찌릿하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손이 뚫리는 느낌이 있고요. 손에 소통이 잘 안 될 때 중환에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양쪽으로, 위쪽으로 다 퍼뜨리는 그런 기능도 있고, 아래로 내려보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중환침이 그래서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허임의 친구 경험방에 보면 친구 경험방은 아닌데 제가 어제 이제 허임 친구 기념사 앞에 이제 갔다가 몇 가지 책을 얻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허임 선생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 좀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부분에 어떤 광해군이었나 그 왕이 이제 병이 생겨가지고 치료하려고 하는데 허임이 서울에 있지를 않고 지방에 있었어요. 공주에인가 있었나? 그래서 공주에 있을 때 처방을 허임한테 받아오라고 관원을 말을 타고 보냈는데 6일 만에 처방을 받아가지고 와서 침을 놓는데 그 왕의 상태가 여러 가지 침자리를 이제 얘기를 해줬었어요. 허임이. 근데 왕의 상태가 전체 다 침자리를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중한 한 곳을 놨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침 잘 놓는 치무들이 이제 선조 때나 광해군 때는 많이 있었는데 허임이 외부에 있는 동안에 뭐 김영국이라고 그 전라도 김제에 있던 사람 그 명의가 있었나 봐요. 그분이 이제 가서 서울에 있으면서 이제 침을 놨었는데 그때 여러 혀를 다 제하고 중한 한 군데를 꽂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아마 그냥 꽂은 게 아니라 이런 여러 의미를 가지고 아마 어느 쪽으로 보내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이런 중한 한 군데 침을 놓고 치료해본 경험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곳의 의미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뜸을 뜨든 침을 놓든. 그렇죠. 침을 놓을 때도 사관 다음으로 놓는 게 중환이거든요. 그죠? 사관을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를 더 꽂으려면 중환을 꽂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몸의 균형이 잘 잡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비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모든 장부의 기의 흐름을 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족삼리, 위경에 있죠. 이것은 보편적으로 하기를 잘 시키는 자리 아닙니까? 족삼리에 뜸뜨면은 밑으로 좀 내려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위기가 하강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이 꾸룩꾸룩하죠. 이게 움직이면서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족삼리에 뜸을 뜨면 그 작용이 금방 나타납니다. 침을 놓더라도 그렇고요. 기감이 좀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손만 대도 테이프 하나만 붙여도 꾸룩꾸룩해요. 이게. 예, 그래서 잘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기시키는 자리 아주 좋은 자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필요한 자리죠. 예, 밑으로 위로 뜨려고 하는 것을 내려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뜸을 뜰 때 한 자리 뜨라고 하면 여기 뜨라고 그러잖아요. 한 자리 뜨라고 하면. 곡지는 대장경에 있는 건데 대장경은 이 얼굴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경락이. 수양명 대장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얼굴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곡지라고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봤던 논문 중에 하나가 동물 실험을 하는데 상지 쪽에 어느 포인트에 뜸을 떴을 때 뇌로 가는 혈류량을 검사한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동물 실험을 하셨는데 상지 어디라고 정확하게 말은 안 했는데 아마도 곡지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뜸을 뜨게 되면 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많아집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가 그 뇌에 영향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통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고요. 좀 혈류가 좀 막혀가지고 느끼는 어떤 두통이 있다면은 이곳을 통해서 두통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의 기능이 활발해져야 전체 장부의 어떤 것도 좀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곡지는 단순히 어떤 대장경의 어떤 대장을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뇌의 기능을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국보양 뜸 안에 이제 비를 치료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이 정도만 해도 비기가 회복이 돼요. 위기의 하강과 비기의 승천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 유하수나 아니면은 자궁하수 또 이런 것들이 이 비기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자궁하수가 있었는데 해결됐다. 뜸을 뜨고 나서, 이 뜸을 뜨고 나서 그것은 이 비기가 좋아져서 승청하려고 하는 그 승청의 기운이 살아났기 때문에 좋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부족할 때 배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배꼽이 있고 이제 아랫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운데 중안이 있잖아요. 중안 하나, 그리고 양쪽에 양문이 있습니다. 우양문, 좌양문, 거걸이 있고요. 예. 밑에 이제 하완이나 뭐 걸리나 하완 근처에서 이제 주로 많이 반응이 있긴 한데 요 5개 중에서 치료점을 정하면 좋을 때가 많습니다. 되게 요 근처가 이제 뿌하고 부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가 또 만져보면은 대부분 중안이 좀 딱딱하든지 소화기 계통의 증상을 오래 앓은 사람들은요, 되게 보면 요 근처가 좀 단단합니다. 복벽이. 원래는 소프트해야 돼요. 만져보면은 비슷하게 다 소프트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만져보면은 복벽이 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조금 세게 누르면 아파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 더 부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 더 부은 사람이 있어요. 이쪽은 비기의 우나 이제 위에 하강의 어떤 기운에 있어서 이쪽은 간의 기운을, 이쪽은 비의 기운을 대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위기인데 심장의 기운과도 관련이 있고요. 밑으로 내려보내는 느낌, 기운이 있잖아요. 위기도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쪽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거기서 거골도 좀 내려보내는 기운이 있습니다. 심장의 기운과 합쳐서 소화기 계통의 어떤 기운들이 같이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증상이 심하게 있을 경우에 이렇게 5개를 다 떠줄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이 모양을 좀 좋아합니다. 예,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예, 십자가입니다. 예. 몸에 이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등에도 그래서 십자가 모양으로 뜸을 뜨고요. 이렇게 제가 몽골에서도 이제 이런 데 막 문신 있는 사람이 있어. 막 예, 불교 문신, 이런 부처 문신. 여기도 요 한가운데 부처 문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여기다 십자가를 떴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뜰 필요 없었는데 그냥 한번 쫙 그냥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와다 선생이라고 이 양반은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이 배꼽 중심으로 요 모양 뭐 있죠. 이 모양을 떴어요. 배꼽 중심으로. 여기 이제 활용문, 좌우 활용문에다가 여기에 좌우 이게 대거 배꼽 중심으로 이렇게 뜸을 뜨는 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뜨지 마십시오. 이게 더 멋있습니다. 이게 5개가. 배꼽 중심의 어떤 변화를 할 거면 저는 이렇게 활용문을 안 하고요. 여기 이제 음교하고 여기 천추, 그리고 여기 이제 뭐죠 이 자리가? 하완 밑에 수도, 아니 저기 수분 자리죠. 예.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십자가가 됩니다. 이게 훨씬 잘 듣습니다, 증상이. 예. 여기 배꼽 중심에 이렇게 떠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뭐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과학적으로 봐서 저런 모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근데 이런 모양들을 의미를 상당히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파동과학적인 면에서 그런 건지 뭐 정확히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봐요. 모양이 삼각형 모양이나 또 역삼각형 모양이나 이런 식의 뜸법들을 이렇게 좀 뜨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뜸의 대가들이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뜨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5개만 떠줘도요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웬만한 소화의 증상들. 비의 문제 해결이 되잖아요. 비의 운화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간주 소설의 문제, 예, 그리고 이제 요 안에 그 위기의 하강, 라인을 따라서 가는 이런 느낌들이
기의 흐름을 잘 해결할 수 있지 않는 생각을 해봐요. 배는 이렇고요. 비의 문제를 해결을 할 때 등에서 보면 등 쪽에서 이제 진단하는 게 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치료를 할 때. 이게 이제 폐유와 고황이 있는데, 이게 7번이 뭡니까? 지향이죠. 많은 분들이 이 지향에 이렇게 한번 딱 잡아보면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견갑골 잡혀서 이제 랜드마크로 지향을 딱 잡는데, 한번 눌러보면 아픈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기도 아픈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지향이 아픈 이유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구당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향 아픈 것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워낙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눌러서 아프다면 뭔가 있는 거잖아요, 있기는. 근데 요 위치가 7번이고 바로 옆에 이제 격유가 있는데, 이 격유나 지향이나 요 근처가요, 비의 문제, 그러니까 비와 위를 같이 치료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위치예요. 경혈의 이름 자체도 그렇지만은 신경학적으로 봐서도요. 신경의 위치가 요 근처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위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위는 여기 한 5번부터 해서요. 5번, 6번, 7번, 8번, 9번 정도까지가 이 비기와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판크레아스 쪽에. 요 7번을 격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8번 양쪽 옆으로는 이름이 없어요, 원래. 근데 어떤 책에는 여기를 최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췌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자리, 최유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곳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경학적으로도 또 경락학적인 의미로도 보면은, 비위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속이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 중에서 보면은요, 요 근처가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5, 6, 7번 쪽이 아프거나 거기가 좀 도드라져 있거나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5, 6, 7번은 약간 위쪽으로 영향을 주는 자리죠. 위로부터 해서 약간 이제 하부식도 있는 쪽이나 하부식도 관략관이 있는 쪽, 뭐 이런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고, 여기는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 위와 12지장 그쪽이 이제 연결되는 어떤 췌장이 있는 쪽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자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증상들이 뭐 위염이나 또는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나, 위 상부 쪽에서 어떤 느껴지는 증상이면은 약간 위쪽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거기는 괜찮아요. 조금 내려와서, 췌장이나 아니면 간이나 이런 쪽에서 느껴지는 어떤, 소화의 문제라고 생각되면 조금 내려가서 잡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근처가 다, 비위를 치료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비유와 유유는 훨씬 더 아래쪽에 있어요. 그렇죠? 비유는 11번이고 유유는 12번에 흉추 옆에 있지 않습니까? 좀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비유는 이 췌장 쪽보다는 아마 스플린 쪽에 더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혈액 문제가 있을 때 비주 통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혈 쪽에 문제 있는 경우, 뭐, 이렇게 출혈성 질환이 있다든지, 뭐, 스롬보사이토페니아 같은 이렇게 막 점상 출혈이 있다든지, 또는 만성 재생성 빈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든지 하는 혈액의 문제 같은 경우는 주로 이 비유를 선택을 해서 많이 합니다. 이건 소화의 문제하고는 크게 관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소화의 문제가 있을 때도, 만성 소화 불량이 있을 때도 간유와 비유와 유유를 뜰 때도 있어요. 아니, 격유와 간유와 비유. 격유와 간유와 이 비유 6가지 합쳐서 이게 소화기의 6화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만성 소화불량이 있다거나 소화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6개를 뜨기도 합니다. 그리고 폐유와 심유와 격유 요 6개를 폐의 6화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호흡기에 문제가, 만성 호흡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뜸을 뜨기도 합니다. 폐의 6화일은 참 많이 씁니다. 사실. 만성 천식이 있다거나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오래된 어떤 그런 호흡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포인트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럴 때는 이렇게 폐유와 심유와 격유를 많이 써요.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게 뚱뚱한 경우는 격유를 잘 안 쓰고요.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좀 마른 사람들은 격유를 씁니다. 격유는 마른 사람들한테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6개 뛰면 숨이 상당히 많이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갔었을 때 어떤 할머니 숨이 좀 힘들어서 오셨던 분 이렇게 한번 떠줬는데 다음날 굉장히 좋아서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 숨 쉬는 게 좀 빨랐었어요. 호흡수도 좀 빠르고 해서 이제 청진도 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뜨니까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예. 이쪽은 소화기 쪽, 격유와 간유와 비유. 근데 보통의 경우는 비유는 소화의 문제로는 잘 안 쓰는 경향이 있고요. 위유 같은 경우도 조금 멀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위암 같은 경우나 이런 오래된 위질환이 있을 때는 쓰기는 하지만은 뭐 위염이나 어떤 조금 그 급성의 문제들이 있을 경우는 여기를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유 쓰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북한에서 보면은 미사일뜸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추 쪽에 이제 요 삼초유 가운데 있는 이제 현추 쪽을 뜸으로 이제 아주 강하게 자극을 해서 여기가 이제 위를 치료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위의 운동이 잘 안 될 경우에 여기를 치료하면 위가 운동이 좀 좋아진다고. 또 위무력증이 있을 때 위 운동이 무슨 원인인가 해서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경우 여기를 치료해도 안 되고 막 할 때 여기를 한번 가끔 이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효과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몇 번 한번 해봤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가 요즘 제가 몽골에 있을 때도 가끔 전화하면은 다른 거 다 좋은데 소화가 잘 안 돼야 이러면서 체해가지고 내려가는데 막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죽만 끓여 먹는다고 막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심리적으로 한번 큰 타격을 받으신 적이 있어서 좀 그러신 적도 있는데 그 뒤로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제가 모교가 한번 나눠지면서 제가 선교사로 파송 예배 드리는 게 저희 교회 드린 마지막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송되고 나가지고 교회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 중심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원로 장로님이셨고 교회 제일 이제 어린이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쪽은 못 나가게 막고 나간 쪽은 모시고 나가려고 이렇게 끌고 막 하는 상황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더라고요, 그때. 그 뒤로 소화가 잘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자리를 싹 바꿨던 게, 일단은 여기를 뜨고요. 그리고 배 쪽에서 아까 십자가 형태로 이제 뜸을 뜨고,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그전에는 여기는 안 떴었고, 배도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만, 세 개만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한번 다 해보면서 좀 나아진 느낌은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몽골의 상국으로 들어왔을 때 항상 죽을 끓여 드시더니 죽 드시는 횟수가 많이 줄으셨어요. 아직도 좀 불편하기는 한데 뭐 거의 그냥 밥으로 드셔도 지내시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제 잘 안 듣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한번 떠봤는데 뭐 더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이 운동이 잘 안 되는 거니까 여기를 한번 좀 강하게 떠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예전에 그 저희 어머니가 한번 요 근처에 이제 압박성 골절, 그러니까 이게 짜부라드는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쪽에 좀 아프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떤 영향이 위로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피는데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얼마 전에 아프시다고 해서 여기 한번 뜸을 9개를 떠드렸어요. 침을 9개를 다 놓고 이렇게 3개 이런 식으로도 침뜸을 이제 같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대로 좀 좋아지신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간 비와 위의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배와 등에서는 접근을 합니다. 정리가 좀 되십니까? 예. 선택하기 조금 쉬우시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제가 이제 아까 이 모든 병의 원인의 이 기의 흐름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병이 만성적으로 가면 이것이 도저히 안 깨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오래 가면은. 그래서 항상 환자들을 치료할 때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되는 게 제가 영혼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저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어떤 문제로 이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경우에 병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무당도 그걸 어느 정도 하고요.
일시적으로 어떤 마음에 그게 거짓 평화일 수 있지만은 그런 평안을 줄 수가 있잖아요.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뭐, 굿을 통해서 그런 걸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소통시키는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몽골에서 제가 전통의학병원을 몇 군데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본 데 중에 한 곳은 라마 성들이 주로 있는 절 안에 들어 있었어요. 절 안에. 가서 사진을 보니까 뭐 승려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연불 내고 주문내고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치료를 할 때 첫 번째로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주문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거기는 이 주문내는 것과 약을 쓰는 것 이런 어떤 의료적인 행위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신학과 철학과 의학이 같이 가는 거죠. 가장 완벽한 형태의 의학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신학과 철학과 의학이 같이 가야지 그래야 영혼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리고 몸의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게 다르지 않다는 거 믿고 있잖아요.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다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도 접근할 때 이 스킬만 가지고 접근을 하지 마십시오. 자주 까먹어요, 저도. 저는 의사다 보니까 늘 이 사람을 어떤 물질로 보고 이게 이런 기회흐름만 생각을 하고 그냥 어떤 장부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장 좋은 치료는 일단은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좋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어떤 어려움들을 들어줘야죠. 또 그 사람이 도저히 창피해서 꺼낼 수 없는 어떤 깊은 곳에 있는 부끄러움들 그런 것들을 꺼내서 말을 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벤틸레이션이 되잖아요. 자기 내면의 문제를 꺼내놓고 그것을 실컷 풀 수 있다면 그 들어주는 것만으로 해도 상당히 많은 치료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영적인 상태를 알고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따뜻한 얼굴, 이 따뜻한 손, 한 번 손 꽉 잡아주고 눈 한 번 마주쳐주고 그 찡그리면서 마주치면은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습들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뻐야 되잖아요. 예. 기쁨과 감사는 가식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표정에 드러나거든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저절로 웃고 막 나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는 제대로 웃을 수가 없어요. 느낄 수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치료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성령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은 치료의 가장 중요한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 구당 선생님이 할 때는 유모배열법을 주로 하지만 그 폐에 영향을 주고 싶을 때 폐 원효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꼭 그러지는 않죠. 유혈과 모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원혈을 쓸 필요가 없죠. 월락배열법을 쓸 수도 있어요. 이게 짝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구당 선생님은 주로 선택하는 게 유모배열법을 쓰셨어요. 유혈과 모혈을 쓰셨어요. 근데 사와다 선생 같은 경우는 원혈을 주로 많은 방법을 쓰셨고요. 심곡 선생 같은 경우는 극혈을 많이 썼어요. 특히 심곡 선생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치료를 하고 증상이 좀 감해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치료 포인트를 극혈로 바꿨어요. 재발 방지뜸이라고 해가지고 무극보양뜸 형태로 뜨는 게 아니라 그 극혈을 무극보양뜸처럼 쓰셨어요. 극혈이 뭔지 아시나요? 각 경락마다 극혈이 있거든요. 위경 같은 경우는 양구가 극혈이죠. 예, 이제 위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러면 양구를 재발 방지뜸으로 뜨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하는 방법들은 그 유파마다 좀 다릅니다. 이게 뭐가 정답이고 뭐가 틀리고 그건 얘기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에요. 근데 구당 선생님은 유모배열법을 선택을 주로 하셨어요. 그게 이제 안 된다면 다른 배열법도 해볼 수는 있죠. 원혈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뜸사랑에서 이제 사와다 선생의 친구진술을 읽은 사람들은 거기에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허리가 아픈 그 여자들을 치료할 때
그 3초를 치료하는 의미로 중환과 좌양지를 치료하는 치료법이 나와요. 그것들을 뜸사랑 계신 분들이 가끔 써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양지의 뜸은 구단 선생님도 가끔은 하시죠. 좌양지도 이게 삼추경의 원활 아닙니까? 이런 자리를 뜰 때도 있기는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트라이를 해보세요. 그 유모배열을 하지 말고 원활 쪽으로 좀 쓰신 원활이나 라켓을 써서 뜸을 떠보시든지 그렇게 한번 좀 배열을 바꿔보셔서 차이가 어떤지 한번 느껴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구단 선생님은 유모 배열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정리를 하신 거고, 그 일일이 모든 치료법들을 다 적용을 해보고 좋은 것만 선택하겠다. 그렇게 하면 평생 가도 못할 겁니다. 일단은 먼저 해보신 분들을 따라서 가는 게, 그래서 줄을 쓰는 게 참 중요해요. 어느 라인에 줄 서느냐. 예. 다 줄 쓸 수 없어요. 나는 보면 하는데. 모든 걸 다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유모 배열 위주로 가는 것이 뜸으로는 가장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요. 예. 어떤 자리는 집어넣을 때 이제 옆에서 꽉 잡을 때가 있어요. 그 이제 현대학적으로는 IMS 할 때 그런 게 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자리를 이렇게 더 자극을 줘서 뚫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을 때는 멈추려고 하는 분도 있기는 한데, 예, 복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등 쪽이 훨씬 많아요, 그게. 허리 쪽엔 특히 많습니다. 예. 허리 쪽은 그 근육층이 좀 여러 층이 있거든요. 그 근육층이 이제 그게 근육 파이버가 이렇게 돌면서 꽉 잡아요. 근데 그런 경우 되게 보면은 아플 때 많이 그래요. 그렇게 꽉 잡을 때 침을 찔리면 아파요, 되게. 그래서 겁납니다. 더 이상 못 찔리게 막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요. 한 10초쯤 있다 다시 밀어내면 들어갑니다. 그때는. 덜 아파요. 예. 그러고 나서 그냥 멈췄을 때하고 그것을 뚫고 좀 기다렸다 뚫고 집어넣었을 때와 나중에 효과 차이가 좀 큽니다. 예. 그런 막힌 부분이 있으면 한번 조금 더 집어넣을 필요는 있어요. 바로 강제로 아픈데 막 넣지 말고 조금 기다리면 다시 들어갑니다. 막 안 들어서 꽉 잡고 있다가도 조금 기다렸다가 저는 이제 다른 데 좀 놓다가 다시 돌아가서 한번 더 밀어넣어 보거든요. 그러면 들어갑니다. 등 쪽의 오방뜸은 진단을 좀 잘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소화기 문제가 있을 때 두드러지게 경혈 반응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꼭 올라왔다든지 압통이 심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느 한 유혈로만 해서는 좀 이렇게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 동맥 쪽으로 위주로, 동맥이 상당히 유혈 쪽에 비해서 더 반응이 좀 속합니다. 더 잘 보여요, 어떤 효과들이. 어떤 경우는 가슴이 빡 막혔을 때 동맥 쪽에 침을 한 번 포인트 잘 놔서 누르면은 찔러주면은 뻥 뚫립니다, 이런 데가. 대개 요 앞쪽의 문제는 등에서 많이 오는데, 그것이 좀 심하다 느꼈을 때는 오방뜸을 뜨고요. 그 어떤 엉킴이 더 심하다고 느끼면 9개를 뜰 수도 있어요, 뜸을. 오방뜸이 아니라 척추 세 세그멘트를 3개씩 다 뜰 수도 있어요. 그것은 직접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보고. 그것은 경험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고,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와 지금 강의할 때 좀 다르죠? 예. 2005년에 여기서 했을 때랑 또 지금이 정리가 좀 더 잘 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갈수록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몽골에서 계속 치료를 해보면서 체득을 하다 보면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환자를 계속 보고 있고요. 좀 2, 3년 지나면 이제 엄청 많이 볼 겁니다. 그때쯤 되면. 그러고 한 10년쯤 지나면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져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그때 가서 강의 한 번 더 할까요? 그때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죠. 예.